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린이들의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집중 단속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이나 불법 적치물 같은 위험 요인,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5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려 5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평소 학교 주변 환경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이 공분하면 그제서야 좀 사후 약방문 같은 대책이 마련이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도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녀보면 시야를 가리거나 통학을 방해하는 위험 요인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는 법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힘써야 하는 거겠죠. 자, 5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각종 조사들, 그러니까 시장조사, 여론조사, 정책인식조사 같은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 시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도 멀리 이 축제 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5월은 이 꽃의 계절이라고 하죠. 5월 중순부터 곳곳에서 이 꽃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꽃 색깔도 다양하고 향기도 강렬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많이 쓰이는 사랑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 꽃 뭘까요? 문자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 와중에 우리 김수현님, 이 꽃이 뭐냐고 했더니 오승원 하나? 감사합니다, 수현님. 근데 이러면 우리 짠 거 같잖아요. 네. 자, 첫 코너입니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어떤 내용입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각종 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국정지지도 등 정치 관련 여론조사부터 시장조사기관의 마케팅조사,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등 굉장히 많은 유형의 조사들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조사가 많아진 만큼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조사들 그냥 믿어도 되는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사실 뭐 조사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일단 가전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어컨 시장 점유율을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시장조사기관이죠. GfK를 인용해서 삼성전자의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은 48.6%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국내 에어컨 시장에서 40%대의 높은 점유율을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48.6%면 거의 절반이고 다수의 제조사가 시장을 나눠 갖는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상 1위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명시적으로 보도자료에 1위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1위다, 이렇게 암시를 한 거죠. 네. 예. 에어컨 부분 전통의 강자를 자처하는 LG전자가 여기에 발끈했는데요. LG전자 측은
GfK의 제품 판매량을 공개한 적이 없고 해당 통계에 최당 판매 창구인 LG 베스트샵 판매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판매량을 반영하지 못한 부정확한 수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야, 그래요? 뭐가 사실입니까? 시장조사기관은 각종 제품의 판매량 등 시장 정보를 분석해서 기업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GfK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이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 GfK의 자료를 꾸준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LG전자 쪽에서는 100세 가전에는 정확한 매출량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우리 데이터를 빼놓고 특정사의 점유율을 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주장입니다. 네. LG전자가 GfK의 데이터를 주지 않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전체 시장 점유율을 분석할 수 있냐 이런 반발인 거죠. 이에 대해서 GfK에다 입장을 문의를 해봤는데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 싸움은 굉장히 해묵은 이야기인데요. 네. 2008년에는 LG전자가 냉장고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가 이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과 세탁기 부문에서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논란은 시장조사기관이 가전기업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조사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국가 통계처럼 원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되지도 않고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언론의 입장에서는 받아 쓰거나 받아 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소비자들은 10년이 넘도록 혼란을 느껴도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네, 재밌네요. LG가 자료 안 준다 그랬는데 2008년엔 줬나 보네요. 냉장고 부분 이거 1위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때는 다른 조사 기관을 인용을 했을 겁니다. LG전자 쪽에서는 GfK에다가는 데이터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관련 여론조사도 잡음이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조사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 69시간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 지지도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나타나면서 청와대하고 국민의힘 측에선 여론조사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자주 터져나왔죠. 앞서서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질문 자체가 찬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편향돼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신뢰하기 어렵다. 이례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60%, 반대 26%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당정의 여론조사 비판을 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치 특히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공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 추출은 어떻게 했는지, 응답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근거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다른 조사에 비해서 투명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됐거나 또는 조작됐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럼 좀 이렇게 믿을만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거 여론조사는. 안전장치가 좀 있는 거죠. 네네. 최근에는 또 4대 강보 활용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논란을 빚었어요.
네, 환경부는 지난 16일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이걸 발표했는데요. 네. 환경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사 결과 보 인근 주민 4,000명의 약 87%죠. 3,473명이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보를 적극 활용하는 데 찬성했으며 이는 일반 국민 1,000명의 찬성 비율인 약 77%보다 높았다. 반면 일반 국민 중 보 활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민인식을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향후 보 운영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의 설계가 편파적이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설계가요? 이거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조사 같은데 왜 논란이 빚어졌나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설문지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설문조사는 4대강 보호 활용 필요성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전화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사원이 먼저 설명부터 읽어주고 이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물 부족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예년 대비 50%밖에 되지 않는 등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뭄 총력 대응을 위해 댐과 댐을 연계하고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대체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 설명을 읽어준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처럼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에 저장된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물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승환 아나운서는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저요? 예. 답은 하나잖아요. 네. 지금 답이 하나인데 지금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거 너무한데요, 이거. 예, 이 조사 설계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조원 C&I의 김봉신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호 활용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설문이라면 정책을 설명할 때에 반대측 의견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공정한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4대강 보호 활용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4대강 보호 활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으면 세부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알려줘야지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를 활용하는 데에 따른 녹조 문제 등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함께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 설문은 가뭄이 닥쳤는데 보와 그 안에 가둬둔 물이 있다. 이걸 전제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일반 국민의 경우 77% 이상이 보호 적극 활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 질문만 보면요. 이 77%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존치하거나 이걸 묻는 물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럼에도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여론이 4대강 보호 존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량, 물의 양보다는 수질, 생태를 중시해야 한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물의 양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거 봐요. 예. 77%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보를 활용해서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론의 흐름은 이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조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고 체크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바른 복식 호흡은 심폐순환,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가부좌를 하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눕거나 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머리와 골반을 세로로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코에서 출발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에서 가슴, 그리고 목과 코로 이어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한 세트에 10번 이상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안정감과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요. 사실 기본이 없으면 나에게 도움될 리가 없는 얘기죠. 오늘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시세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거시적인 변수에 민감하다고요? 네, 부동산은 금리에 사실 굉장히 연동되는 자산이어서 네. 금리 변화를 좀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책도 하나 소개해도 된다면은 네. 최근에 아니요, 제 책 아니고요. 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에드워드 챈슬러라는 사람이 쓴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주류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추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거의 5,000년 인류의 금리 역사를 다루는데 금리를 낮출수록 자산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지만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좀 낮추는 과정에 갔었는데 물가가 안 올라오고 성장률이 안 올라오니까 금리를 더 낮췄고요. 그러니까 또 물가가 안 올라오고 성장률이 안 올라오니까 금리를 더 낮추다가 궁극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갈 정도로 물가와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 저금리가 물가와 성장률을 견인한다는 그 주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겠네. 실제로는 금리가 높았을 때만 물가와 성장률이 올라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자산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하고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일반 상식을 좀 깰 수 있을 만한 책이었는데 저희가 2022년에도 그렇고 2020년, 21년에도 그렇고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는 자산 시장 완전히 폭등을 했고 네, 폭발했잖아요. 22년에 금리를 높이니까 자산가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1, 2, 3월까지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다가 4월 들어서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랑 코픽스 금리 이런 변화를 체크하시는 것이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시장을 좀 쉽게 단적으로 보는 건 결국 시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일도 오늘 알고 있다면 그거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분양이 만약에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3년 후에 입주가 줄어들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실을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노력을 한다. 네. 네. 이거를 그러니까 확률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소위 뭐 자본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자본화요? 네,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현재 가격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요. 사실 이게 부동산도 그렇지만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요즘 2차 전지를 많이 하시니까 2차 전지 실적을 2027년, 2030년 이런 걸 막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게 자본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금리의 변화를 선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한국도 금리를 낮출 거야. 이러면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거를 현재 선반영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사실상 가격에는 다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집을 싸게 산다는 것인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앞에 답변 때문에 가격 시세 정보를 모두 선반영하려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그 싸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네. 여기서 뭔가 방송을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크게 실망하긴 했지만 접으면 더 크게 실망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싸게 산다는 거에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미래 가격보다 오늘 낮다면 그거는 뭐 어쨌든 싸게 샀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미래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년 아니면 3년 후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조금 높고 그래서 싸다 비싸다 주택 가격을 판단하실 때는 자기 소득이랑 비교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그리고 그 주택이 그 주변 가격 대비 이렇게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 좀 주변과 실거래가 비교를 통해 가지고 싸다 비싸다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주변과 조금 비교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자기 소득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좀 설정해서 이 싸다 비싸다 그런 판단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2020년, 21년, 22년 또 19년, 2018년 이런 연도별로 어떤 가액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코로나 이전 가격은 돼야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어떤 기준을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2019년 초 가격까지 내려가야지 나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등등 어떤 기준을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세를 결정하는 것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클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게 또 이렇게 포함이 될까요? 부동산에서는? 주택 가격도 수요 공급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에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수요라는 거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사고 싶을 때 우리가 수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데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돈이 없지만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수요라는 말은 안 하고 그거는 소요 아니면 선호. 그러니까 내가 나 저거 좋다. 그냥 갖고 싶다. 이거는 선호 상태예요. 근데 내가 돈이 있는데 그걸 갖고 싶으면은 수요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에서는 수요자 되기도 어려운 거였네요.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우리 일반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그러니까 근로 등을 통한 소득도 이제 소득원이고 추가적으로 뭐 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나 소위 전세 끼고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출과 전세가 이것도 돈이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성장한다는 거는 소득도 늘어난다는 건데 대출과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던가 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좀 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특히 우리 소득보다는 대출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맞아요. 대출을 확 받아버리고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확 갚아버립니다. 실제로 20년, 21년, 22년 요 3개년도만 봐도
20년의 코로나 국면 때 제로화 금리 되면서 자산시장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가계가 그 전년도는 한 60조 원 빌렸었는데 120조 빌려버렸고요. 21년에도 120조 이상 빌려버렸고요. 그러다가 22년에 금리 튀면서 자산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 가계 전체가 마이너스 9조 원으로 아예 안 빌려서 갚아버리는 것처럼 이 수요에서도 대출이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 데이터를 꾸준히 챙겨보는 게 좋겠다. 금융위에서 월간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공급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공급은 분양 또는 착공 혹은 준공 이런 게 공급이 돼요. 특히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준공이 공급이죠. 집이 지어져야 되니까. 근데 집이 지어지는 거는 결국 현재의 분양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분양 물량도 챙기고 준공 물량도 챙기는 건데요. 이거는 약 3년 정도의 공급을 다루는 거고 거의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지금 막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가 어렵고 왜냐면은 분양 사업이라는 게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수년간 쭉 이거는 이제 우리 용어로 쿠킹해 왔다 그러는데 요리를 쫙 했는데 막 80-90% 이제 오븐에서 꺼내면 분양인데 뭐 분양 안 좋다고 오븐에 계속 담아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밀어내서 결국은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미분양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거는 분양과 착공은 3년짜리고 3년. 더 중요한 거는 그 공급에서 공급 기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급 기반이요? 네. 공급 기반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런 분양 착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이 됐느냐. 이 이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서 보면은요. 신도시 공급 기반은 좀 직관적입니다. 뭐냐면은 신도시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지, 신도시 택지를 계속해서 LH를 통해서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신도시 공급 기반이고 이거는 연간으로 그냥 발표되는 택지 통계인데 사실은 정부가 신도시 계속 짓겠다, 안 짓겠다 이런 거는 데이터로 보이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구도심도 이런 기반이 있는데요. 구도심 공급 기반은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규제, 절차 이런 게 좀 완화적이냐 아니면은 매우 좀 타이트하냐 이게 공급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도심 공급 기반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됐었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반대로 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공급 기반을 늘렸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도시 공급 기반은 그대로 승계하고 3기 신도시 하겠다고 한 거 우리가 그대로 받겠다. 네. 그리고 구도심이 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공급 기반을 없애놨냐. 그래서 구도심에도 재건축 재개발 절차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정부의 그 공급을 얘기하실 때 이 분양이 몇 호다 막 이러면서 이게 전년비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3년 후에는 막 줄어들 것 같으니까 공급 부족이 온다 막 이렇게 약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는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흐름이 변화하는 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흐름은 사실 정책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는 실제 막 분양 몇 호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까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과 비슷했지 않습니까? 환경이 미분양이 많고 PF 문제가 있고 건설사와 금융사가 문제가 되니까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싶은데 자산 가격 부양을 시키려면은 그런데 분양은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가 하니까 뭐 못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는 신도시 공급 기반을 없애버리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3년 안에 공급을 줄이는 건 어렵지만 공급 기반을 없애면 결국에는 그 현재 분양하고 있는 분양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공급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까 그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래 일들을 다 땡겨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 기반을 없애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급 많고 미분양 많고 약간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 미래는 이런 공급 기반이 없어지면은 공급 부족이 오겠다라고 하고 그게 몇 %의 확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지는 거를 반영하면서 그 가격이 강세로 전환하게 됐던 계기가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윤 정부에서 유난히 2022년에 가격 하락이 많이 발생을 한 게 금리 영향이 물론 가장 큰 것은 맞는데 금리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서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 기반을 여전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데 공급 기반을 조정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그럼 지금 집을 투자하거나 매수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겠다. 좀 기다리자.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수요가 위축이 됐고 이게 가격에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정책이 상당히 크네요. 네, 특히 수요도 그래요. 수요도 대출도요. 대출도 LTV 70%다, 예. LTV 50%다, DSR 몇 %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상황을 보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게 물론 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일반 가계이기 때문에 가계의 의지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뭐 대출 더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자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전 대출 받기 싫습니다. 이러면은 대출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종전 정부는 기억하시겠지만 가계대출 규제를 계속했는데 아니야 지금은 뭐 사야 될 때야 이러면서 오만 우회로를 만들어가지고 다 대출 받았어요. 네. 가계대출 규제하니까 그러면 나는 사업자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리고 막 하여튼 제 주변에도 사실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출 받고 싶으면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뭐 땡땡이 치지 말라고 해도 네. 월담하는 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율학습 시간에 나가서 학교 앞에 당구장 가서 막 당구 치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받고 싶으면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가계대출 규제도 있지만 가계가 대출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가계가 자산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보수적인 거고요. 그 보수적인 생각의 배경에는 가계도 수요 공급을 본단 말이죠. 여기서 아직은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 기반이 굉장히 넓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요즘에 분양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네. 분양 기준으로 3월 누적으로 전국이 24,000호 정도 분양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작년 대비하면은 거의 62% 감소한 거니까 엄청나게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울 분양을 많이 체크했는데 서울은 3,500세대 분양을 했는데 이거는 전년비 33% 증가한 숫자여서 그러니까 서울은 분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그럼 60% 빠졌는데 어디서 빠졌냐? 지방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미분양이 작년 말부터 많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분양이 정말 3분의 2 이상이 감소를 했고 엄청나게 위축이 돼 있는데 서울은 호황이에요. 그리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이 좀 잘 됩니다. 분양시장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만 보게 되면은 분양 경기가 나름 좋으니까 분양시장도 좋고 뭐 좀 살아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60% 감소할 정도로 분양시장이 매우 위축이 되어 있다는 그런 걸 본다면은 그 공급도 그래서 지역별로 자세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분양이 뭐 잘 된다. 근데 내가 사는 데가 어디고 내가 원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접근해야겠네요. 네, 이것도요. 네. 이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부터 미분양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작년 9월부터 32,000에서 4만 가구로 미분양 늘었죠. 그래서 미분양 완화 대책을 냈습니다. 미분양 완화 대책이라는 게 청약이라는 게 원래 무주택자한테 가는 건데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게 일단 대상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받을 확률이 좀 더 내려갔고 그래서 좀 불편해졌죠. 근데 돈은 그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 시장을 그렇게 규제를 푸니까 어떻게 풀리게 되냐면은 분양가 규제도 풀리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비싸서 미분양이 났는데 분양가 규제를 푸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서 더 비싸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비싸지니까 더 미분양이 났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32,000 미분양에서 72,000 미분양으로 6개월 사이에 4만 호의 미분양이 더 늘었어요. 더 늘었으니까 미분양 대책은 사실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투자 수요의 유입을 허용해주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주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 청약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미분양은 상황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2,000 가구에서 72,000 미분양으로 네. 올 때 서울 수도권 미분양은 12,000 가구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상황 분양은 좋았는데 지방은 22,000에서 지금 62,000으로 튀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은 정말 폭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책이 이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사실 뭐 정부 만능주의다 이건 아니지만 정부는 되게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시장의 변화를 끌어내갈 수가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공감코리아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공감코리아요? 공감코리아라고 공감. 네네 정부의 보도 자료가 모두 나오는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국토부 정도는 체크하셔서 보시면 이런 인허가 통계 부터 시작해서 정책 발표 등등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가장 요즘 근데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되게 궁금할 거예요. 저도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이런 거 몇 개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막 집값이 바닥이다. 네. 이제 사야 된다. 네. 막 이런 것도 많고 또 어디는 속지 마라. 네. 지금은 잠깐이다. 더 내려갈 거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실제로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2년에 20% 넘는 하락을 했고 올해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한 3에서 5% 정도 반등 실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거래 지수에서도 올해는 반등으로 잡혔어요. 다만 주간 발표하는 동향, 우리 한국인들이 좀 성미가 급해서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 공무원들이 주간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월간만 발표하면 되는데 난 정책 발표한 거를 바로 다음 주에 알고 싶다. 짧게 끊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주간 가격 동향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주간으로 가격 동향을 얘기를 합니다. 실거래가 없는데도 요즘 이런가 보다 이러면서 보정을 많이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주간 가격 동향으로도 지난주에 서울시 기준 마이너스 0.01%니까 연초에 마이너스 0.1%대 대비해서는 낙폭이 완전 줄었고 일부 지역은 플러스로 돌았기 때문에 반등 실거래가 나온 건 사실이고 회복기이고 월간으로 발표되는 국제통계인 실거래 지수는 이미 1, 2, 3월 플러스이기 때문에 작년 20% 낙폭이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15% 하락한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가계는 여전히 왜 아직은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네. 매매 거래량이 반등했다 하더라도 서울시 기준 월 3천건은 평년의 절반이고요. 전국 기준으로도 평년 거래량의 절반이기 때문에 거래는 여전히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축되어 있거든요. 거래량은 위축돼 있다. 네, 그쵸? 평균 대비해서. 그게 네. 위축된 게 아까 드린 것처럼 아직은 가계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반기에 금리나 경제나 여러 가지를 좀 봐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조금 비싸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것과 다시 여기서 소위 다시 재상승 랠리를 펼치는 거는 조금 다른데 그 재상승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대출의 증가가 좀 큰 폭으로 수반되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집을 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시장 가계가 자신감을 갖고 지금 다시 집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낙폭이 컸던 지역에서 일부 반등 실거래가 나오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언젠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또 우리 PD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작가님도 그랬나? 금요일을 맞아서 커피 쿠폰을 10분께 드리겠다고 축하드립니다. 네, 3799님, 8874님, 9159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다 정답은 맞히신 것 같아요. 네, 정답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를 확인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물론 장미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선영 아나운서 진행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자, 먼저 말끄러미 바라보다와 멀끄러미 바라보다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맞습니다. 말끄러미는 눈을 똑바로 뜨고 오독하니 한 곳만 바라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멀끄러미는 물끄러미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새 옷이 막갓잔타라고 할 때 막갓잔타에서 첫 번째 음절